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의 서열을 맡은 교육부 대변인인 정병익입니다. 오늘은 인재와 문화를 키워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핵심 업무 추진 계획을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유산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업무보고, 작년에 좀 오래 했던가? 어쨌든 업무보고 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취임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있어서 그동안에 성과도 좀 있을 테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오전에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던데 바로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교육부의 업무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두 번째는 국가교육위원회, 세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 네 번째는 국가유산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최규진 교육부 장관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하반기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누가 뭐래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너도 서울 가게? 나도 여기가 좋지. 근데 일자리가 없잖아. 팀장님만요? 나만 내려가야지.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민호 때문에 힘드면 그냥 잘 가르치고 싶은 건데. 선생님이랑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 세계는 AI 대전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고민에 교육이 답할 시간. 대한민국 교육부는 오늘부로 진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교육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주권정부 1년 교육 현장의 변화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대학 경쟁률이 11.6% 상승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인재 신규 채용이 증가했습니다. AI 등 주요 첨단 분야 인재를 약 12만 명 양성했습니다. 4세, 5세 유아 대상 무상교육과 보육을 도입하고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국가 교육 경쟁력이 상승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5대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은 청년과 함께 도약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대전환에 발맞추어 매력적인 지역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여 세계 거점 국립대에 성장 엔진과 AI 분야 패키지를 지원하고 전체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되도록 지역협약 정원, 인재 양성 신속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과학고, 자격특화 특성화고 등 우수 교육기관과 돌봄, 문화, 체육 등을 함께하는 학교 복합시설 확대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 모두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AI 심화 연구반을 신설하고 4,000개의 AI 중점 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기정 통부와 협력해서 개인 과제 중심의 R&D에 더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생태계를 새롭게 도입하고 석박사 중심의 연구 지원 체계를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 후 과정까지 있는 전주기 지원 체계로 확장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AI 전환을 앞당기고 모든 대학생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재정의 비효율성을 줄여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습니다. 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미래 인재 양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격차는 해소하고 기본은 국가가 채우겠습니다. 우선 유아 대상 무상교육과 보육을 3세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일원화를 임기 내에 완성하여 격차 없는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방학 중에도 희망하는 누구나 국가의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 AI 이해와 활용, 민주시민, 사회정서를 교육의 새로운 기본 역량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학생 참여 포럼 등 학생 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하고 평가는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교원의 책임을 면제해 나가겠습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을 정착하겠습니다. 교육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서논수령 평가 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가칭 교육평가 출제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교육으로 세계를 이끌겠습니다. 늘어나는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해외 한국어반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두에게 한국어 교재를 보급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국가의 대입시험에 한국어를 반영하고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도 확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복 가격 개선 방안 마련, 이주 배경학생 지원 확대, 소규모 학교 고교 학점제 시행 여건 강화 등 국회, 언론, 민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서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 불가 인재 강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위원회도 마저 하고 하죠. 예, 다음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업무 성과입니다. 첫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에서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를 토대로 AI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 학교 시민교육 국가기본 원칙 등에 대해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국민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개정하고 초등 1, 2학년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교과도 신설했습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의제에 충실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500명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출범하여 대국민 상시 소통의장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10년의 교육 비전으로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교육국가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국가가 보장하여 배움의 활력이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특히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인재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학습자의 배움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모든 학생의 기초 역량을 보장합니다.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와 함께 교육 연구의 질 관리와 자율성 부여로 세계 선도 국가의 고등교육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합니다.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긴밀히 연계하고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하여 학교 수업 등 교육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학교 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을 수립하겠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는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대입제도처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은 수기 공론 등을 통하여 더욱 충실하게 국민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내년 3월 대통령님과 국민 앞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교육과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 역량을 함량하고 산업 수요, 직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 교육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교 사회교과군 선택 과목을 신설하겠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한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주로 한자어로 된 교과 용어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문해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수기 공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청소년,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연간 활동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시하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국가로 가는 길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교육부 발표 자료 중에 5페이지에 보니까 초중고 사교육 감소, 사교육 총액은 5.7%가 줄었다. 참여율은 4.3%가 줄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사교육 총액이 줄은 건 학생 숫자가 줄어서 총액이 줄었던 것도 있겠죠? 5페이지. 프레젠테이션 5페이지. 네, 프레젠테이션 5페이지. 이게 총액이 5.7% 전년 대비 줄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4.3%가 줄었다고 돼 있는데 네. 혹시 사교육 총액이 줄어든 거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생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숫자는 똑같은데 근데 왜 줄어들었을까요? 맨날 늘어난다고 다 계속 나뉘었잖아요. 늘어났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특히 그 사교육에서 유아나 초등학교 그 1, 2, 3학년 학생들이 돌봄의 필요에 따라서 가든 사교육 분야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통합 돌봄을 확대하면서 네네. 어거지로
학원 보내던 게 줄었다? 네, 뭐 네, 이렇게 그런 것도 이해하면 됩니까? 크게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과거에는 하여튼 점수로 1등부터 지금 학생 수가 응시 인원 수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학력고사 뭐 하여튼 이런 거 보는 수능 시험 말씀입니까? 약 45만 명 정도. 45만 명? 하여튼 이 45만 명을 1등부터 쭉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여튼 한 개 등수 차이 0.000 뭐 몇 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등급제가 생겼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근데 같은 등급 안에는 점수 차가 있지만 같이 취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원을 등수를 다 매기는 거하고 등급을 매기는 거하고 이게 이제 등급을 매기면 입시 과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등급제를 도입한 취지는 원래 그런 건가요? 그 등수제로 안 하고 등급제를 도입한 이유는 뭐예요? 그 전체를 그 어디서 개인 40몇만을 등수로 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9등급제로 하다가 이 등급제를 5등급제로 하면서 조금 더 그나마 그러니까 경쟁을 좀 완화하려고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5등급인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등급으로 한다. 또는 극단적으로 한 개 등급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 등수가 의미가 없어지는 추첨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아니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이론적으로. 네. 어쨌든 등급의 계급을 숫자를 줄이는 만큼 경쟁은 좀 완화되는 거죠.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새로운 사회 AI가 도입되는 AI. 아니 제가 보는 네. 단순히 제가 이론적인가 물어보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우리 입시제도가 과거에는 등수제로 하다가 등급제로 전환했고 등급이 어쨌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상위 1등급이 예를 들면 이제 20%? 네. 20% 안에서는 그 성적 차이가 입시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까? 일단 수능 점수 자체로는 안 미치는데. 안 미치는 거죠. 네. 다른 요소, 다른 건 빼고 그건 다른 평가가 것으로 빼고. 판단하죠. 네. 점수 자체만은 네. 네, 같은 등급이면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소위 그 실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를 한두 개를 넣잖아요.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그럽니까? 네. 요즘도 이게 변별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넣죠, 시험에. 안 합니까? 교육 과정 안에서 낼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고 있고 그런 의도적인 킬러 문항은 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수능 시험에는 교과서 외에서는 안 나옵니까? 최대한 교육 과정에서 소화한 내용으로만 출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변형은 있겠죠.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인데 네. 숫자를 바꾼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을 텐데 이게 왜 물어보냐면 어쨌든 사교육 또는 선행학습 특히 이제 사교육 교과서에 안 나오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아주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지금은 그러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좀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 시험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네, 사교육 받는 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을 치고 있고요. 이제 수능에서는 일부 영어 제외 국어 한문은 절대평가 등급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과목은 여전히 상대평가 표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지금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 문제를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흔히 뉴스로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객관식 수능시험을 계속할 것이냐의 문제는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근데 결국은 평가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고 평가 점수로 어쨌든 선별 기준,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잖아요. 네. 시험 문제 다니면 다 점수 네. 똑같아져 버릴 테니까. 네. 근데 그게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발하는 측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당국이 이제 오해받지 않고 좀 확실하게 이제 칸을 치고 5등급이라도 어쨌든 나누고 이런 거를 하는데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웬만하면 다 객관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굳이 안 배워도 될 거를 갖다가 특이한 것까지 막 다 모든 영역을 만약을 대비해서 다 공부하고 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민을 좀 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지금은 학생들에게 과거에는 해답을 쓰는 능력을 주로 길러줬잖아요. 네. 뭐 이 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지금은 확실히 변했는데 질문만 하면 답은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보다도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잘해주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네. 답하는 능력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죠. 지금은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 특히 인공지능 좀 더 이제 나가서 앞으로 아마 일반 인공지능 뭐 이런 게 곧 현실이 될 텐데 답하는 능력을 그냥 일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답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고 또 그 테스트에 맞춰서 답하는 능력을 죽으라고 키우고 그것도 주관적 답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이거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이건 아이들을 사실은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행정을 의심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걸 가르치고 아들 규격화하고 지금 규격화된 인격체들은 별로 유효성이 없잖아요. 그죠? 네. 세상은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좀 개성 있고 이런 사람을 원하지 똑같이 만들어진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해치울 텐데 지금도 컴퓨터가 대부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게 저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 같거든요. 네.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좀 어떠세요? 네, 지금 현재의 그 시험 체제는 고등교육에 들어가기 그 직전까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무한반복 풀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그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기를 수가 없고요. 고등교육의 그 준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고생을 해도 의미 있는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풀이를 고도한 어떤 패턴 익히기가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이 잘하는 것이 문제의 패턴을 익혀서 빨리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보 컴퓨터 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그다지 확충하지도 못하고 사고력을 기르지도 못하고 창의성도 기르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지금 크게 가령 논술 서술형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아이들이 오지선다에서는 남이 써놓은 정답을 고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서술형 교육이고요. 수능에서부터 논서술형 그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학교도 적극적으로 공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 제도를 좀 바꿈으로써 학교 교육을 바꿀 수가 있다. 교육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큰 그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육위원장님 말씀도 일단 좀 진전된 것 같기는 한데 주관식으로 답을 쓰는 뭘 물어보면 거기다 답을 쓰는 그걸 지금 이제 다음 차선으로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좀 무책임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물어보는 내주는 과제를 푸는 이거는 저기 이제 컴퓨터 시키면 인공지능 시키면 된다니까요. 이제 뭐라고 질문할 것이냐, 뭐라고 구상할 것이냐,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질문하는 능력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데 질문하는 능력도 사고력과 창의성이 기본입니다. 창의성과 그 사고력을 기르는 방식이 평가 방식으로서는 오지선다 객관식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 당연히 아니고 네, 그건 그래서 망치는 거고 논서술형 출제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그 수업 방식도 달라지고 학생들의 학습 방식도 달라지고 어릴 때부터 책을 읽게 되고 그런 방향을 유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어쩌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는 거의 수업 자체가 학생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수업 형식이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3 이상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과제가 있어서 그것이 다시 고등학교 되면 원위치되는 상황이어서 대입 제도에 대한 어쨌든 변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네.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국교위에서 중심이 돼서 대입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 국민적으로 그 수기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라도 어쨌든 변화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은 거의 전체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입시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데 사실 딱 거기 맞추잖아요. 심지어 대학 안 갈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당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제 입시제도라고 하는 게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건들면은 여기에 이제 득보는 쪽 소위 피해 본다고 생각되는 쪽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손대기가 너무 어렵죠.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모두가 오로지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대학별로 안 갈 사람까지도 그냥 쫙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어쩌면 그 이전에 유아교육까지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교육 그 입시제도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저는 사실은 그걸 별로 권장을 안 하는 쪽인데 사실은 네. 교육제도, 입시제도에 손대가지고 칭찬받은 예가 없어요. 네.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너무 자신감 넘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그 입시제도 변화는 주로 그 유불리 조정, 각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유형도 다르고
유불리 조정 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것은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 제도가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수업도 바꾸고 학습 방식도 바꾸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의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학 안 갈 아이도 대학 입시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안 갈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오지선다 객관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뭔가 자기의 생각을 쓰는 그것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보더라도 어느 모로 보더라도 대입제도는 좀 크게 그 평가 문항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정도 하시고요. 뭐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금 이제는 그 AI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시대에 어렵고 힘든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우리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국교유학교육부가 손잡고 어쨌든 국민들께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하면서 방향이라도 확실하게 잡는 것이 이 시대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연결된 질문인데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여튼 뭔가 생산 수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획기적인 엄청난 생산 도구가 생겨나는데 이건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쥐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 당국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네, 교육부장관님부터 그러면. 어쨌든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그러니까 모두의 인공지능 얘기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로 교육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리함이 있는가, 이걸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인공지능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인공지능이 나의 소중한 도구이고 친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하신 우리가 학생들이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역량을,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 후에 활용 능력을 더해주는 것이 전체 교육에서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그럼에도 지금 이미 이 가고 있는 것에서 실제로 우리가 AI 3강으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AI 영재라든가 그런 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 이것은 또 그 현재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대학 전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서 지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가르칠 계획인지. 지금 현재는 그 학교의 AI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생님들이 함께 연구해서 잘 하고 계시는 분을 중심으로 시범 학교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학교를 그 내년에 훨씬 더 많이 늘리면서 구체적으로 요 단계, 기초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정짓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심화해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건 명확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평생교육진흥원 어디 학교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어떤 교육 기회 제공이나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AI가 의식주에도 붙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세상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활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이라든가 독학사 과목에도 AI 인공지능 과목을 이제 기본 수양 과목으로 넣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한 지가 2008년도부터 18년 되는데요.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단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3년 전보다는 한 60%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인구가 평생교육 대상 인구가 엄청나게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지만 지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어 있어 교육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딴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400개 우리 학점 운영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AI 기초 소양이라든가 AI 윤리라든가 아주 가장 기초적인 과목부터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과거에 우리 기억으로는 그 컴퓨터 시대가 개막하면서 온 동네에 컴퓨터 학원이 뭐 난립하다시피 있었죠. 그래서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컴퓨터 학원에 가서 배우고 또 학원도 많이 만들고, 물론 어느 순간에 또 그게 일상화되면서 다 사라지기도 했지만 아마 그게 우리 대한민국 디지털화에 크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AI 교육 활용 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교육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적인 AI 활용 기회 또는 교육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험 얘기 잠깐만 더 하면 이제 주관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은 주어진 거 그야말로 이렇게 어떤 거 고르는 네. 세상에는 근데 그 고를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 능력, 소위 주관식 평가를 하면 이제 주관적이 되니까 이제 의심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의심에는 나름의 근거가 좀 있죠. 꼭 그 어떤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대학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게 객관식 시험을 봐가지고 뽑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 수시 제도라고 합니까? 정시 말고 수시. 네, 수시. 수시에서는 사실상 주관식 평가, 심지어 면접 통해서 주관적 평가도 아니고 뭐라 그래, 시험도 아니고 면접해가지고 뽑는 경우도 많죠. 네, 수시는 주로 학생부 중심이고요. 네. 근데 학생부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부 자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길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학생부 그 내용이 상당한 우열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평가가 아주 기본이 되고 학생부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 면접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평가, 네. 거의 뭐 감성적 평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 그거는 주관식 시험에 대한 평가보다는 훨씬 더 주관적이잖아요. 그 대학의 그 평가 방법이 학생부 평가 방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니 학생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면접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면접을 합니다. 뭐 속에서도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전문으로 써주는 데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겠죠.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있고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말하는 거 자꾸 변명하는 거 다 듣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매우 주관성이 많이 작동하는데 주관식 문제에 대한 평가보다는 오히려 더 주관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주관식 문제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 대한 평가의 예를 들면 불공정 위협이라고 하는 게 면접의 불공정 위험보다는 더 적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은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한 얘기는
뭐 내가 칭찬받자는 얘기를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무서워서 혹시 네. 객관성을 잃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무서워서 네. 주관식 평가를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기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네. 이미 수시제도 면접 평가 이런 데서 이미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고 수용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관식 문제에 대한 평가의 주관성을 의심받을까 봐 그거 아예 안 하고 있는 거 좀 이상하다 내가 그 생각을 네,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선원 수령 평가를 하게 되면 뭐 말씀처럼 그럼 논술 학원 가는 사람이 막 생길까 또? 네, 그 면접 시험의 어떤 정성 평가 그보다는 선원 수령 평가에는 제시문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채점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면접 평가보다는 만약에 지금 네. 그런 식의 주관식 평가를 하게 되면 과거에 한때 그 되게 논술 학원, 네, 논술 쪽집게 선생 네, 이런 게 또 확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가령 수능을 지금 상상하고 대화를 나눈 중인데 그 수능 이제 선논술을 하게 되면 논술 학원에 막 몰려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첫 번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지금 내신에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6년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속 그 같은 유형으로 시험을 치고 특히 고등학교 가면은 수능과 같은 유형으로 선원 수령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계속 시험을 치다가 연습된 상태에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의 그 교육 특화 AI가 그 전국 학교의 선원 수령 평가의 문제와 모범 답안과 그것을 모두 다 데이터를 압도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서 평가도 하고 선생님들도 활용을 하고 아이들도 그 피드백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는 아마 따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교육의 그 AI 활용이 아주 압도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좀 해소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 사교육에 갈 동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보다는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이나 아니면 뭐 투명성에 대한 의심 네. 이거는 뭐 인공지능으로 보완을 하든지 할 수는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이게 또 변화를 주고 나면 일단 뭐 혼란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또 무슨 거기에 맞춘 특화된 학원 사교육 뭐 이런 것들이 마구 생겨날 가능성이 네. 높죠. 네. 사교육은 어떤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틈새에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해결책은 좀 없는 것이고 해결책은 없을 텐데 이게 그 우물 밑에 가라앉은 진흙처럼 지금은 어쨌든 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시장이 안정이 돼 있는데 뭔가 규칙이 바뀌면 그게 다시 뒤집어서 새로운 질서를 찾을 때까지는 엄청난 흙탕물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되겠죠. 네. 제가 이거 바꾸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 바로 옆 칸에 보면 국가 교육 경쟁력 상승 27위에서 21위 이거는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인가요? 네. 25년은 27위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몇 년도 거를 이렇게 평가받은 걸까요? 전년도 거겠지? 24년 거를 25년에 평가했겠죠? 25년 거를 26년에 평가를 전반기에 한 모양인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갔어요? 원인이 뭘까요? 특별히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다른 분야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교육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네. 전체 올라간 한 부문이 교육이었던 모양이군요. 하여튼 이 교육 문제 우리 내부로서는 뭐 이런저런 문제 지적도 하고 하는데 대외 평가는 제가 다녀봐도
한국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배울까를 저한테 마구 문의하는 걸로 봐서는 다른 나라도 우리보다는 그렇게 훨씬 낫다고 평가되지는 않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냐, 배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 우리 교육부 관련 공무원분들은 잠깐의 위안을 갖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만족도는 결코 높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요구 수준, 이게 높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교육이 다 이 경쟁력을 만들어낸 거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은 뭐 충분히 하고 있어요? 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그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아이들을 적응시켜야 될 선생님들이 더 빨리 변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 교육 환경 자체도 많이 변화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가지는 그 변화, 특히 그 변화에 맞춘 교사가 충분하냐. 최근에도 저희들이 그 내년도 교사 충원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변화를 함께 해나가야 될 교사가 좀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또 말하는 목소리도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돼 있는데 그 지역 단위로 자율성을 좀 강화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도 생겼는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라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서는 좀 색다른 입시 제도를 취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학생을 뽑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는 건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대학까지는 그 생각해본 바가 대학까지 아니고 지역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준비하는 다양한 과정에 있어서 그 자율권은 최대한 주려고 하지만 대학 입시 전체에서 거긴 특화된 대학 입시는 고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후순위로 밀리는 중이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거기에 좀 자율권을 좀 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광주 전남 특별시는 그 특별시법상 교육 문제에도 특례를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걸 강요하자는 건 아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 그 법의 취지도 있고 하니까 교육 제도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특색 있게 해보겠다. 물론 뭐 광주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서울 와서 다른 대학 가는 걸 막을 건 아니고 광주에 있는 대학,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들은 그쪽 지역이 원하면 한번 독자적으로 한번 정부의 통제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라. 고 하면 어떨까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적어도 그곳에서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 다양한 특색 있는 학교 그런 것들도 실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초중고도 그냥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초중고 통합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도를 그 지역과 그다음에 그곳에서 새롭게 내려가서 새롭게 형성할 메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 그곳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교 자체의 입시를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따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문화체육관광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임영아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대통령님께 먼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신 이분께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나라를 평생 꿈꾸셨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지구촌은 하나가 되고 우리 이야기는 전 세계인의 삶에 깊은 감동과 진한 여운을 새깁니다. 우리의 몸짓과 선율 그리고 글귀는 세상을 물들이고 우리 선수들은 늘 새로운 역사를 써가며 우리 유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더합니다. 세계인들은 오늘도 우리의 맛과 멋에 매료되고 우리 말과 글을 배웁니다.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그곳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래전 당신의 꿈, 오늘의 대한민국이 보고드렸습니다. 대체불과 대한민국이 되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문화적으로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과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장관 최희영입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입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8길이 원칙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불행했던 과거는 없어야 합니다. 예술인 지원은 문화강국으로 가는 토대입니다. 청년 창작자 지원과 복지금고 신설 등 창작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기초예술이 뿌리로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능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국민께서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실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고 공연 할인권도 배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수로 세계 3대 박물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K컬처 산업도 약진을 거듭했습니다. K컬처 지난해 수출액은 반도체, 자동차에 이은 3위였습니다. K컬처는 국가 호감도를 높여 제조업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이미 매력적인 핵심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점의 전환과 적극적인 산업적 투자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위기에 빠졌던 영화 산업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긴급 대응에 나선 덕분에 제작 현장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고 극장 관객 수도 크게 회복했습니다.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라는 두 가지의 난제 역시 법을 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면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도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은 연일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회의로 격상하여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습니다. 체육 분야도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가 역대 최대의 관중 시대를 열었고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 등 신뢰받는 체육계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체불과 문화강국을 만들어 나갈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가 흔들려서는 꽃이 계속 피어날 수 없습니다. 문화강국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보통의 직장인 수준으로 예술인들의 사회보험을 확대해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소득 지원형 사업들을 확대하고 기본소득 도입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뿌리인 기초예술 분야를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독립영화와 인디음악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인디 콘텐츠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예술 인재도 키우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 교육기관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게임 인턴 제도 등 청년들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K-팝과 댄스 등 기량이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전의 기회도 넓히겠습니다. K컬처의 쾌속 질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달 프랑스와 공동 개최하는 영화 정상회의는 우리의 문화적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AI와 OTT 등 새로운 도전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세계 시장 속에서 찾겠습니다. 단연도 지원 체계와 유통구조 개선 등 영화 생태계 복원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2월부터는 매년 겨울 초대형 K컬처 페스티벌인 페노미넌이 개최됩니다. 28년 봄부터는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또 다른 페스티벌이 열리고 해외 전용 공연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K-푸드, 뷰티, 패션도 다양한 협업과 전략으로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게임은 대형 IP와 인디 게임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스토리 창작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점인 AI와 첨단 기술 그리고 뛰어난 인적 역량을 기반으로 K컬처의 산업적 경쟁력을 세계 최고의 넘사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성과들은 문화 ODA와 정상 외교 파트너십으로 세계와 나누고 협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혁신하는 지름길입니다. 돔구장, 복합 아레나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활동가를 육성해서 일선에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서점 커뮤니티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단지도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특히 호응도가 높은 청년 문화예술 패스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연령대도 확 늘리고 사용처도 넓히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이 꼭 와보고 싶은 대체 불가의 여행지입니다. 국정 목표인 3천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고 4천만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지역의 관문을 넓히고 숙박 인프라도 다변화해서 수용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1천만 명이 늘어나면 2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관광 전문 인력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와 하이엔드 고부가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프로모션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활력을 키우는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새마을 운동으로 바가지 요금 같은 폐해는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K스포츠입니다. 체육계의 혁신은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는 선수와 지도자 전원과 수천 명의 동호인 등 2만 명 내외의 축구인들이 직접 축구협회장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의 불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한 종목 정도는 즐기실 수 있도록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세안 게임 등 대형 스포츠 행사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여름에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립니다. 해외에서 40만 명의 카톨릭 청년들이 방한할 예정인 만큼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 현장을 생중계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은 누리는 즐거움을 넘어 지역을 살리는 동력이자 전 세계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입니다. 문체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하고 세계가 감탄하는 대체불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유산청도 마저 하고 하시죠. 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국가유산청에서는 한 장으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하반기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산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우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산 선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한국 갯벌을 세계유산에 확장 등재한 것에 이어서 11월에는 단원고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 아트지역 목록에 등재하고 12월에는 한지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문화 중심지에서 우리 국가 즉 K헤리티지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올 2월에 뉴욕에 실시한 행사에 이어서
오는 10월에는 파리에서 코리안 스테이지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더불어 세계적 수준인 우리의 유산 보존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8개국 ODA 사업과 베트남, 몽골 등 MOU 후속 사업 추진으로 인류 공동 유산을 보호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 유목을 8월 중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유산 등 최초로 국외 사적지를 보훈부와 함께 보존 홍보하고 국외 소재, 우리 유산의 환수와 활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위험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AI 감지 체계를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을 국가유산 보존 관리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및 보존 보건 기술 R&D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보 보호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 사찰에 산불용 대형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등 방제 인프라에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거래 기록을 누락하는 매매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문화유산 유통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일상과 지역에 활력으로 넘는 국가유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국가유산에 해당 지역에 매력을 입힌 활용 프로그램을 다양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고품격 국가유산 스테이, 국가유산 야행 등 지역 체류형 콘텐츠와 국가유산을 국민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쉼표 프로젝트와 고궁 결혼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유산 주변 지역에서 보존과 개발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발굴 현장 합동 지원당 등 규제 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적극 운영하여 대규모 국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농 관람료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관람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산하기관들을 몇 군데만 제가 체크해 볼게요. 대한체육회 우리 회장님 오셨어요? 아, 유승민 회장님. 네, 여기 계십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게 이제 그 축구협회.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선출 자체도 뭔가 이렇게 정말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인정되는 사람이 선출이 되느냐 이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장기 집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축구협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협회는 이런 문제가 없나요? 뭐 사실은 뭐 저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니까 어느 협회 예를 들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예,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협회도 있지만 또 잘 수행하는 협회들도 있어서 잘하는 데도 있죠, 물론. 예, 구조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모든 경기단체장들이 비상금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함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육회에 그 소속 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속 협회에 소속된 광역 단체가 있고, 네. 광역 단체에 소속된 또 소속 협회가 기초 단체가 있고, 네. 이렇게 문어발 피라미드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밑에가 많죠. 예,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1,000개 정도가 소속 단체가? 예, 소속 단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광역 17개에다가 기초 228개에다가 그 안에 있는 단체들 쭉 곱하기 하면 네, 한 11,000여 개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기초 단위가 예를 들면 무슨 구 탁구 협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체육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그 구성 과정에
뭐 선출 과정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네. 특히 정치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연관성도 있고 또 거기 휘둘리기도 하고 뭐 그 정치적 의도가 또 개입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이권도 뭐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기득권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막 편이 많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민주적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직접 뽑게 하고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못하게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는 지금 이제 우리 회장께서 개혁을 해가지고 직선제로 바꿔놨죠. 네, 지난 7월 16일 날 네, 통과됐습니다. 선거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희가 임원, 심판, 그리고 지도자, 선수, 그리고 그 경기 선수 관리자까지 해서 한 5 분류의 이제 몇 명쯤 됩니까 선거인이? 저희가 총 이번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요. 총 대충 뽑아니까 약 9만 2천여 명 정도 9만 되는데요. 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수하거나 불가능하겠네요. 예, 기존에는 2,200명 수준이었는데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속 협회들은 그 원래 대한체육회의 정관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관을 준용하게 돼 있고요. 또 소속 협회들은 저희가 회원 단체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규정을 좀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소속 협회는 당연히 저희 대한체육회는 네. 직선제로 바꾼다. 준용을 해야 되지만 물론 뭐 이 단체마다 또 굉장히 인원이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자율성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되 어쨌든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선거인이 그렇습니다. 직접 뽑게. 네. 그런데 선거인도 너무 범위가 적으면 그건 하나마나 비슷하고요. 어쨌든 그거는 계속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축구협회는 직선제 한 해 만에 하고 다투고 있는 것 같더니 결국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면 당연히 직선제를 해야 되는데 왜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아직 변경하기 전이기 때문에 변경 전이라서. 이게 대한축구협회 회장께서 지금 이미 사퇴를 하셔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민주적 구성, 그다음 투명한 운영, 또 회계의 공정성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진흥위원회 어디 오셨어요? 그 영화는 최근에 관객 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게 그 우리가 이제 그 뭐지 영화에 우리 보조금 주는 거 티켓? 예, 쿠폰. 예. 그 쿠폰 발행은 몇백만 장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은데 450만 네, 네. 장입니다. 그런데도 관객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이유가 뭐예요? 저 관객들이 영화관을 갔다가 많이 이제 떠났었는데 예,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그 영화관에 지금 많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저희가 그 쿠폰 활성화 시안 역할을 좀 했다고 좀 뭐 그러면 하고 그냥 그것만으로는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을 작품과 함께 동시에 좋은 작품들이 좀 생겨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영화 관객이 피크일 때는 몇 명 정도였어요? 피크일 때가 2019년인데요. 그때 전체 관객이 2억 2천만 연간 2억 2천만이었는데 연간 그 다음 해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확 줄어들어 버렸던 거군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반기가 5천만? 예, 전반기가 5, 6천만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어서 작년 예측을 한다면 한 1억 2천만 정도라서 아직은 그 최전성기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네요. 지난해의 연말에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에는 이제 상반기 6월 말까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75% 한국 영화를 놓고 보면 75%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화까지 뭐 6천만 명인가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전반기. 네. 근데 저 비율로 늘어난 비율로 볼 때에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해도 2억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저 2억은
올해도 2억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고 작년에 이제 1억인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네. 한 1억 2, 3천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전반기 기준으로 하면 네, 한 1억 3천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아직도 여전히 현장 관객은 회복이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은 코로나 이전까지 조금 이제 회복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전성기 코로나 이전까지 다른 나라 회복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 차이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름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이라든가 이제 일본이라든가 조금 독립 영화 내지는 소규모 영화들이 조금 탄탄하게 지역 자국의 영화들이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는 회복이 비교적 빠른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은 우리나라는 잔뿌리가 좀 부족하다. 예, 큰 작품 중심으로 이렇게 좀 되어 왔는데. 그러면 영화에 대한 정부의 예를 들면 영화 제작이든 영화 업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는 지금 물론 뭐 바로 직전보다는 늘어났을 텐데 그 말고 그 최전성기 가장 많이 지원할 때 이럴 때 비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 또 내년에 예측되는 예산 규모가? 예, 독립 영화 경우는요. 독립 영화가 이제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중요한 아니 얼마쯤 되냐고요? 예, 근데 최전성기 때보다 올해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가 전체 지금 122억입니다. 올해가 전성기 때가 약소하네요. 예, 근데 역대 지금까지 저 제작 지원에 대해서는 제일 높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할 계획이세요, 그 혹시 장관님? 아직 재무당국이랑 협의가 덜 끝났어요. 근데 계획은? 지금 많이 키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네, 2배 정도? 아닙니다. 훨씬 더 키우려고. 네, 2배 훨씬 더 한다고 합니다. 정부 그렇게 얘기라고 합니다. 지원금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민간에서 투자가 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한창 때는 민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어도 됐었는데. 하여튼 이 문화예술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문화국가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매우 취약하죠. 이 취약한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그 세계를 제패하는 문화적 성취가 가능했는지는 참 의문이긴 해요. 우리 김구 선생이 보면 놀랄 노자일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래 됐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쨌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매우 많이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번에 한번 우리 얘기했던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생산력이 좀 강화되면은 이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매우 많아지겠죠. 높아질 텐데 문화도 하나의 산업으로 매우 중요하게 아마 자리 잡게 될 거고 지금 그게 뭐 K-팝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요. 그것만으로 많이 부족할 테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좀 이게 섬세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독자적이고 하여튼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잘 모르는데 중요한. 아마 장관님도 그 혹시 각 분야의 또 문화계, 예술계 사람들 많이 만나봤겠죠? 네, 저도 이거 하면서 집계해봤더니 간담회를 300회를 했더라고요. 지난 1년. 많이 하셨네요. 네, 정말 많이 만났는데. 그래도 많이 빠져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문화는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곳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늘 부족한 곳은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이제 청년 정책으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청년 정책을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던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고 뭔가 창의적인 창업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하나가 이 문화예술 분야도 매우 잠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또 문화예술을 가지고 관광 콘텐츠도 만들고 관광도 지역 특화된 콘텐츠도 만들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손이 매우 많이 가는 영역의 일이라서 혼자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우리 차관님들이든 실국장, 과장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접촉면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다른 부분들은 이게 예를 들어 국방부처럼 쫙 하면은 이 통제가 쫙 되는데 일사불란하게 이 문화예술 분야는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간접 전달이 안 돼요.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의 특성이죠. 분야는 그렇지만 저희 문체부 조직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뭉쳐 있는데 공급 조직은 뭉쳐 있는데 수요 조직은 전혀 뭉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더 조직적으로 저희도 다합된 힘이 필요하고요. 체계적으로 잘 그래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앙부처 중심의 움직임에서는 사실 찾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역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게 지금 굿즈의 그 뮤지엄에 우리 중앙박물관에 온 1인 창업자, 그러니까 창작자들의 상품들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나박물관 같은 거 운영했던 어떤 분이 만든 호랑이가 기반이 돼서 우리의 지금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역 기반의 지원 사업들 형태라든지 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문화적 예술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너무 아까 사실 대통령 말씀하실 때 교육 관련된 부분도 제가 섣불리 교육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너무 중앙집권적 일관된 형태의 대학 정책 그리고 문화 정책들이 오히려 이 자율적 부분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해외를 나가보면 우리가 관광을 많이 가는 그 유럽에 가보면 굉장히 작은 도시들 가서 좋아하면서 다시 또 우리 정책 지원은 너무 이렇게 중앙 방식의 구조들 속에 있어서 그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역 관련된 정책들은 국가가 기획을 하고 지원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매칭을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떨어져서요. 지자체 예산 자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늘 이렇게 도외시되거나 혹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면 지역에서도 함께 이제 붙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비의 문화 예산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제 문화부, 체육부도 체육 관련도 비슷한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열심히 할 거예요. 내가 당연히. 그런데 자가 수요의 정책 수요자들이 너무 세분돼서 너무 다양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 쪽에 많거든요.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너무 다양하고 또 많고. 제가 문화예술계와 간담회 같은 거 한번 해보려도 대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를 만나면 나는 왜 뺐어? 그러고 들고 다 만나야 되는데 다 만나면 이게 1년 365일 해도 부족한 되게 어려운 영역입니다. 대통령 국가유산청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유산청에 있는 사적지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에 대부분 다 펼쳐 있습니다. 방금 총리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산청에서는 전국을 지금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힘이 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두에 대통령께서 문화재정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국가유산청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어디 계세요? 네, 대통령님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아, 예. 진흥원장 김승수입니다. 그 요새 출판 산업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출판사 등록은 매우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떤가? 네, 평균 영업이익률이 1.7%에 달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인가요? 예, 근본적으로 지금 책을 읽지 않고요. 근데 대통령 지금 두 가지 저희의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판사의 국내 매출이 99.7%입니다. 0.3%가 해외 매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 작가 이후에 해외에서 우리 작가와 책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데 해외 시장이 저에게 크게 지금 열려 있는 게 하나가 좋은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이책 1차 저작물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IP 산업으로 전환하는 이 두 가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 번역 무슨 사업 있죠? 네, 지금 문학번역원이 있고요. 또 진흥원에서 함께 번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번역 사업 예산은 좀 있어요? 아니, 현재는 뭐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출판사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건 해외로 가는데 평소 때 샘플 번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만 상시로 해외 출판사를 접촉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진흥원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번역하고 포트폴리오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야 해외에 진출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출판 그 문학번역원에서는 문학 분야만 전체를 번역해서 해외로 나가는 걸 하고 있고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웹소설이라든지 그림책이라든지 그다음 인문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현재 샘플 번역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근데 지금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무슨 번역원인가 뭔가 있던데 옛날에는 이제 전문 번역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책 골라가지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번역해서 뭐 해외 제공하든지 할 텐데 요즘에는 번역사를 고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합니까? 지금 번역원에서 전문 번역사들에게 의뢰를 하고요. 또 이제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판사 번역을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번역사들이 없으면 검증된 번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검증된 번역사의 풀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플랫폼 형태가 유행인데 네. 그 번역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도 전통적으로 하는 일 뭐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네. 그 시장에서 일종의 공모 방식으로 네. 모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싸고 좀 다양성도 보장하고. 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제야의 고수들을 활용하자. 네네. 일종의 클라우드 방식 비슷하게. 네. 그게 싸게 많이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선택도 사실 권력이잖아요. 어떤 작품을 번역할 거냐. 그 점에 대한 자율성도 시장에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건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에 국내 작품들 진출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정말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와서 이제 그게 이제 관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문학 작품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도 있죠. 또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서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 최근에 중남미 쪽에 화장품은 200~300%가 폭증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수출이. 네. 근데 문화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 사실 그건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저희 출판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와 있는데요. 출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일단 접점을 못 찾는 겁니다. 해외 출판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K북 그 저작권 마켓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 유수의 100개 출판사를 초대를 해서 우리 100개 출판사하고 수출 상담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방식을 가지고 해외를 나갑니다. 저희가 미국과 그다음 이탈리아라든지 태국 방콕 등에서 해외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해외에 유수 도서전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런던 볼로냐, 상하이 이 도서전을 제가 전략 도서전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우리 작가들과 책을 그 도서전에서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관광공사 우리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직원이 얼마나 돼요? 직원은 현재 768명 되어 있습니다. 해외 지사 비슷한 것도 있죠? 네, 해외 지사가 총 30개 있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뭐 합니까? 해외 지사에서 외래 관광객 모객하고 그다음에 현지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 현지 관광 생태계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그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제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객을 해요? 네, 모객도 합니다. 그 관광 회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관광업계 생태계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앵커가 되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광공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분야들이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모객을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이스 같은 거를 예를 들면요. 큰 이제 그 기업 인센티브 투어 이런 것들은 그걸 왜 그러니까 그럼 만약 그런 걸 한다면 그 왜 해외 지사에 가서 해외에서 상주하면서 합니까? 그건 일시적인 일인데. 국내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데 모르겠는데 해외 지사가 왜 무슨 이벤트 사업에? 그 현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인센티브 투어를 유치를 하려면 그래서 그 시장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국내에서 예를 들면 이벤트를 하는 걸 관람할 사람을 해외에서 모집을 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님. 네. 그 기업들이 한국에 이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인센티브 투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한국에 보내서 기업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단위가 몇천 명 단위, 크게는 이제 10,000명 단위 이상이 되는 아주 큰 그런 걸 유치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가 그런 거 많이 해요? 중국은 꽤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기본적으로 중국, 일본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큰 데가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인센티브 투어를 봐요? 네, 그 학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나가 있는 지사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그 관광공사의 해외 지사의 업무 성과, 구체적 업무 성과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0군데나 있다고요? 네, 30군데 있습니다. 30개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한 나라에 또 여러 개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7개 지사가 있고요. 일본에 3개 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 투어는 그 관광 회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 원래? 그 왜 국가기관이 하지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현지 관광 생태계 파트너들이 그 항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대규모 여행사도 있고요. 네, 되게 여행사들이 그런 거 주선하고 하지 않나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여행사들이 사실 영세한 데가 많이 있어서요. 그 관광공사는 어차피 뒤에 이제 국가 이제 공신력이라는 거를 이제 등에 업고 이제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 생태계를 고려하더라도 공사의 해외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기관들의 해외 지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외에도 뭐 각 그 산하 기관들 또 관련 기관들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접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문화부 직원들이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과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국민 참여단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민참여단 먼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아니, 그 제안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예, 제안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원수죠, 뭐. 예, 손을 들어주셨네요. 첫 번째 청바지 입으신 분 말씀에 앞서서 자기 소개해 주시고 발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있는 당곡고등학교 교사이자 모두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공공 데이터 분석하는 책을 쓰고 대학교에서 AI 기반 데이터 분석 강의를 하고 있는 22년차 교사 송석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업무 보고를 보면서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거를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인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된 책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조금 잘 확산이 안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뭐 질과 양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지만 편의성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교육적 관점에서는 공공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해 놓은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데이터를 읽고 쓰는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더라도 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저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이것에 대한 정부에 좀 주목을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확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교육 분야에서 AI 활용을 잘하는 나라를 표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5, 6년 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AI 시대를 맞아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정보교과뿐만 아니라 뭐 지리나 경제, 체육이나 보건, 가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교과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교과서에 있는 한 5년 전, 7년 전에 있는 냉동 데이터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서 싱싱한 그런 데이터를 낚아서 그 안에서 정말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가지고 서로 인사이트를 토론하는 그런 수업들이 진행됐을 때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어떤 발전도 AI 시대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공공데이터가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공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 차원에서까지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어서 교육 분야 한 분 더 하시고 문화체육 듣죠. 앞에 교복 입은 여학생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학생대표로 학생참여위원회 활동 중인 서현중학교 박채연입니다. 교육 정책은 확정된 후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교육 경험에 오랫동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정하는 과정은 물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어떤 경로로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시는지, 그리고 정책 시행 후 현장에서 올바른 작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노력하자 그 말이죠. 네. 네. 맨 끝에.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만나기 힘들다는 문화예술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60명의 청년 예술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는 따가따가 아트컴퍼니 대표 최성진이라고. 옛날에 한 본 분 같은데. 제 창원에서 그때 차담회 한번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목소리를 보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좀 더 주시면. 네, 대통령님께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 철학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방 예술 단체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문화예술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심사를 볼 때 지역 예술인들이 그 지역의 예술인들을 보통 심사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연 학연에 조금 이렇게 많이 좌우지되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권이면 영남에서 심사를 하고 영남이면 호남에서 하는 교차 심사제를 도입했으면 어떨까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태미를 통해서 보통 정산을 하게 되는데 현행은 텍스트를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사진이라든지 관객 사진, 연주자 사진, 아니면 연주 영상 같은 것 이제 미디어로 정산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걸 이제 정보 공시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인 전용 신문고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페이백이라든지 열정페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해서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서 좀 투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수도권에 있는 상업 오케스트라하고 비슷한 성격이지만 지방에서는 그 역할이 전혀 다르거든요. 문화예술 저변 확대라든지 관객 유치와 그다음에 문화 소외감 해소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예산은 전부 다 앙상블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가장 고용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간담회 300번 하셨다고 했는데 12월에 저희 공연에 와주시면 301번째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명령 한번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 특례시에서 종목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진수라고 합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그 가장 하위 체육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특히 기초체육회 중심으로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체육회가 충분한 자립과 기반 없이 적응 기간 없이 출범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정치적인 영향을 로부터 100%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기초체육회 같은 경우에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지자체로부터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율성을 확보하기보다 지자체의 체육 정책과 예산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체육단체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장관님께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스포츠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스포츠클럽 정책이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 지정스포츠클럽 사업은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질적인 권한은 문체부에 있는 반면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는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거나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결과 매년 공모사업에 맞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너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생활체육 보급과 전문선수 육성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도 단년도 사업처럼 운영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드는 방식보다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하는 방식이 현장에는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운영체계 한계를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나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장관님, 이 문화예술 체육, 체육까지 문화예술,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이게 공급자의 마인드로 아무리 잘해도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를 포함해도 괜찮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한번 받아보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장면을 보시는 문화예술인들도 많으실 테니까 네.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그 공급자가 머리를 짜내도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네네. 차라리 그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로부터 그냥 다 제안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뭐 경중이나 규모나 그 이런 걸 따져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취사 선택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10개 분과에 100분을 모시고 거기서 예산을 다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은. 네.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오픈시켜서 그냥 오픈해서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뭐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죠. 네. 아이디어를 좀 다 주면 그걸 중에서 좀 골라보는 걸로. 이 전문가 또는 대표자라고 뭐 10명, 100명 이렇게 해놔도 전혀 대표하지 못하는 게 문화예술계의 특성이더라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은 또 대표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누락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개성 때문에 그래요. 개성과 개별성 이게 문화예술인들의 특성이잖아요. 특성.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좀 아이디어도 새로웠고 불만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예 오픈된 구조로 해서 네, 아예 뭐 공개적으로 한번 받아보시죠. 네, 만들고 아까 또 질문 중에 그 예술인 전용 신문고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또 저희가 그런 내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장치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하여튼 그건 뭐 AI를 활용한 종합 신문고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분류해서 받는 게 도움이 되겠죠. 한두 분만 좀 더 하시고 이제 우리 국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뒤에 좀 간단히 해주면 여러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일단 선정됐으니까 실컷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은 채택되지 못한 대기자다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신나게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전남 광주 통합시에서 왔습니다. 무안 군민이고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역 균등 발전과 특별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 균등하게 전국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또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체육 분야 우리 K컬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30초 훨씬 들어갔어요. 네. 네. 최근에 한예종을 광주로 옮긴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한예종에 있는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힘든 상황이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을 반증하냐면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 인프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국악을 전공하고 있고요. 진도에 있는 국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사가 없어서요.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수업 결손이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역 균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수능에 1등을 할 수 없고 같은 조건으로 지역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전남 예향 전남이 방금 그 문화예술 쪽에서 말씀을 하실 때 문화예술이 굉장히 컨트롤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어디에서 어떠한 특별한 예술인이 어떻게 히트를 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한국적인 음악, 국악의 전수가 변함없이 열심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들이 또
또 세계로 뻗어나가서 K컬처를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본 고장의 아이들이 그것을 전수받을 교사들이 없고요. 그리고 지역의 이러한 특수한 문화 예술조차도 국악 영재들이 조기에 다 서울로 전통 국악고 한예종 이 코스를 가기 위해서 이미 어린 나이에 다 유학을 와버립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프라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요약을 해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축약을 해서, 네. 네,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끝났어요? 갑자기 미안하잖아요. 예. 한 분 더.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예, 손 예, 뒤에 그 머리 단장하고 안경 쓰신 분, 남자분 뒷줄에. 예. 더 짧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참여위원으로 활동 중인 20대 대학생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짧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올바른 교육의 방향성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교육이 오로지 사교육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5등급제는 뭔가 부추기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교학 점제, 수능 절대평가, 서술형, 논술형 취지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만 뭔가 우리의 그 입시적으로 봤을 땐 사교육을 좀 더 조장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좀 더 올바른 교육의 방향성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앞에 그 고등학생이세요? 흰옷? 네, 우리 학생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전주시 전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북학생의회 의장 이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북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학생 자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학생 인권, 학생 생활 관련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 폭력과 같은 이런 학생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학생 자치를 시작하였는데요. 저는 학생의회에 들어가서 학교 폭력을 없앨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자료집이 이미 있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자료의 존재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 교사분들이나 혹은 117 같은 전문 상담사들도 그런 학교 폭력의 대처 방안에 대한 그런 자료에 대한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자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 그리고 학생 생활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이 나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또 교육에 있어서 학생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떠한 방안이든 좋으니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요즘 교권이 문제지만 또 미시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 안에서도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있는데 피해 학생도 요즘 피해를 많이 받고 계신 저희 소중한 교사분들처럼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기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서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한 국민들 의견도 있죠. 네. 닉네임이 별명인가 님께서 청년 패스 선착순이라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또 경쟁해야 하나요? 시간만 일찍 챙기면 받고 바빠서 나중에 챙기면 못 받고는 청년 뭐? 청년 문화 패스입니다. 그거 대규모로 늘리기로 했죠? 네네. 올해 또 늘렸는데 내년에 더 크게 확 늘리는 걸로. 네, 저런 소리 안 나오게.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낭만토끼 점프님께서 날이 더워 야구 경기가 자주 취소되는데요. 날씨 걱정 없이 야구나 공연 볼 수 있게 동구장 좀 지어주세요. 네. 그게 다예요? 예.
많을 텐데. 예, 교육 관련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엉뚱한 고양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인문학 연구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윤하루하루라고 하시는 분이 교육의 개혁은 내용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백희 씨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AI 시대에 맞는 대입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참 많을 텐데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뭐 공보 영역이 워낙 다양해서 업무가 많죠. 그럴수록 이제 손발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곳 없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분야는 참 정답을 내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도 뭐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답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석하십니다. 나머지 참석자분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